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4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한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 중에서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후보가 좌파 성향이 크기 때문에 대표가 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보수 우파를 탄압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죠. 영구인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한 후보가 읽고서 씹었다. 그 답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올백 사건에 관한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비전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려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대표 출마 선언 직후에 밝혔죠. 나는 보수 우파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좌파 우파란 말은 프랑스 혁명 때 생긴 용어죠. 그 우파에서는 혁명을 하되 지금 체제를 크게 변화시키지 말고 서서히 진행시키자. 그런 얘기고, 좌파에서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꿔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파 이념의 그 바탕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죠. 지금 프랑스, 독일에서 극우파가 특세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는 극우파에서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 극우파 정책에 좌파 인형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극우파로 분류가 되지만 역시 그의 정책에 좌파 인형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현금 20만원, 30만원 갖다 뿌리는 거, 이건 좌파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주택정책이나 고용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3년지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념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민심을 떠난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한 후보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보수 우파가 탄압했다. 그런 얘기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구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8년 전 얘기입니다. 요새 세상이 하도 빠르게 바뀌니까 8년이라는 세월은 옛날에 20년, 30년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3년 갔다 와보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뭐 말도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당시에 한동훈 후보는 조선 제1검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비판하지 않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오늘의 잣대로 당시 일을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지도자,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27년간 감옥 생활했어요. 그래서 형을 마치고 나서 정치활동하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자기를 그 옥살이 시킨 그 사람들 다 용서하고 화합했어요. 그럼으로써 통일된 남아공을 건설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이 링컨은 당시 그 남북 전쟁 당시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반대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서 오늘의 미국이 되는 그러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역시 자기를 비판하는 이런 그 말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함으로써 큰 목적을 위해 같이 화합하는 것이 국민이 같이 사는 길입니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카리스마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프랑스어에서, 스페인어에서, 또 일본에서 그냥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거 자신의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발산하는 힘, 어떤 사람이 뿜어내는 그런 분위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주고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다른 후보 또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대중연설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조직의 장을 맡아서 일을 해본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참모에게 부탁을 해서 전달하려고 하면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대중연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해요. 설득력 있게 적절한 신체 언어로 사용하면서 명확히 간결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그 힘, 이것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어요. 물론 다른 후보에게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오랜 정치 경력에서 나오는 그 경륜, 그런 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하면 됩니다. 대중연설을 위해 필요한 것에 글쓰기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축사나 기념사, 이런 것은 누가 써준 거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설을 위한 원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때 듣는 사람이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말한 그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죠. 그 처칠의 그 유명한 말, 피와 땀과 눈물, 다 그가 만든 말입니다. 여기 한 후보가 대표 출마 때 한 연설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숙고한 끝에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쓰기 능력은 이 한동훈 후보가 네 후보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죠. 행동력이라든지 또는 친화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고릴라입니다. 세계에서 고릴라가 가장 많이 살고 잘 보존된 지역이 아프리카의 루안다, 우간다,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이 세 나라 사이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많이 삽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던 그 대학의 뒷산에 이 서식지가 있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볼만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등에 신춘무늬가 있죠. 이게 고릴라의 리더입니다. 이 고릴라와 인간은 DNA가 96%까지 같다고 해요. 이렇게 리더는 또 리더의 자질은 타고난다는 거죠. 물론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개발해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출판물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내향성 리더의 조용한 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리더라고 하면 우리 생각하기를 활달하고 외향성인 사람이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러나 실은 내향성의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23명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평소에 말하기를 나는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내가 항상 앞장서겠다.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인 어려운 시기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반을 쌓았죠. 이러한 조용한 리더, 우리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4명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비판의 말이 지난주에 불거진 건데,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당시는 비대위원장이죠. 그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을 읽고 씹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영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또 그것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디올백 사건 사과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무시한 결과 선거에 참패했다. 이런 그 비판의 말이 큽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정은 없습니다. 단지 전통적으로 관례상 그 영부인이 하는 일이 공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자주 참석해서 연설도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에 국빈이 초청되면 그 준비를 다 관장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해외 방문 때 같이 가서 다른 그 외국 VIP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공적인 위치가 부여되지만은 국사에 직접 참여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이것을 사적인 메시지로 해석했고, 그래서 이 공적인 일은 대통령실에 공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렇게 태도를 정한 거죠. 그리고 그 사과하겠다는 내용이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뭐 차에 초청할 때, 차 한잔 할까요? 할 때, 뭐 괜찮아요 하면 수락하는 걸 수도 있고, 괜찮아요, 뭐 다 함께 하죠, 뭐 이렇게 하면 또 수락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당시 정황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수모전을 벌인다는 것이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그 선거 참패 얘기가 나왔어요. 왜 정말 우리가 참패했는가? 거기에 대한 진정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당시 그 좌절 상태에 있던 그 20대, 30대, 40대에 대해서 국힘당이 어떤 지정도 주지 못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당권 경쟁을 놓고 선의 경쟁을 벌이되 또 선거 후에 우리가 다시 화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국힘당에도 좋고, 또 건전한 여야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이 다 같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같이 합의할 때 이것이 참된 지금으로서의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